오늘 주제가 사람입니다. 드디어 이제 사람의 주제로 넘어왔는데요. 사람이라는 주제는 누구에게나 이제 관심이 있고 또 이런 강연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가장 이게 재미있게 들으시는 그런 주제예요. 그런데 또 그만큼 또 어렵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그 경영자분들이라든가 리더분들 많은 분들하고 같이 뭐 상담을 하거나 이제 도와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질문들을 하시게 되면요. 10개 정도 질문이 나오면 그 중에 7, 8개는 사람과 관련된 질문을 하세요. 잘 안 되는 거죠, 뭔가가. 그 사람들을 움직이거나 뭐 같이 그 생각을 공유하거나 하는데 어려움들을 다 겪으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리더들이 이 문제 갖고 굉장히 고민하세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가장 공부가 부족한 측면이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예전에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사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도의 수준을 제 젊은 시절에 알았다면 그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하나는 저의 아이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키워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젊은 친구들 중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친구라든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만나면은 반드시 충고를 하는 게 부모 공부 좀 해라.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를 하나 키우는데 사실 이제 이전에 강아지를 조그만 걸 하나 키우다가 걔가 병 걸려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 집사람이 몇 달을 유기견 봉사센터를 나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유기견 하나를 덜컥 데리고 왔어요. 정말 고생했습니다. 요새 아직도 좀 고생은 좀 하고 있지만 많이 나아졌는데요. 그 유기견을 그 개과천선 시키느라고, 그 개과천선의 개가 아마 그 개인가 봐요. 그 개과천선을 시키느라고 그 새나개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뭐 거의 다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이랑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세상에 이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도 강아지 심리를 공부하고 그렇게 많은 그 연구를 하는데 우리가 젊은 시절에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막 키웠다는 거죠. 우리 생각대로 막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영 현장에서도 리더들이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막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리더 정도 포지션에 올라가신 분들은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만난 게 사람인데 내가 애도 키워봤고 뭐도 해봤고 뭐 오만 내 그 인간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이제 본인의 경험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세요. 또 한 가지 이제 그보다 더 문제가 되는 생각은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이미 난 성공적인 그런 사람인데 당연히 내가 뭔가 잘했으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느냐라고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성공 공식을 또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공부가 되더라도 그걸 자기 걸로 만들지를 못해요. 그냥 감동만 받고 와요. 좋은 생각 듣고 와가지고 현장에 돌아가면 예전이랑 똑같이 해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몸에 밴 습관이 있고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전제 조건으로. 하나는 이거 정답 아닙니다. 인간은 아직 경영 분야에서 물론 다른 과학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경영 분야에서는 특히 탐구가 덜 된 영역이에요.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아는 부분보다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연구할 부분이 많다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경영에서 움직여가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안에서는 검증하고 실증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중에 제가 경험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저게 마치 무슨 과학 이론서처럼 완전 정답이다 이렇게 들으시면은 이제 좀 곤란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부분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지식을 내가 습득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변화의 영역이에요. 처음이보다 다음 시간에 리더십을 다룰 건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사람과 관련된 영역, 리더십의 영역은 평생을 연습해야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금방 행동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지식을 하나 이게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회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탐구와 노력, 이 부분이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까시고 이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할 거고, 이 다음 시간에는 그걸 이해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사람들하고 같이 교감하고 소통하고 변화를 이끌 것인가라는 얘기를 다음 시간에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사람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람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사람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걸 10시간을 하더라도 다 다룰 수가 없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경영에 필요한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 하는 동기부여라는 부분하고 인간 존중이라는 부분, 이 두 가지를 큰 테마로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을 이제 다시 또 제가 매번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착한 경영의 전체적인 체계를 큰 톱니바퀴 3개로 저는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이 맨 앞에 있는 공유 목적과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이제 같은 지향점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지향점을 어디로 둘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 이게 가장 선행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향점과 관련돼서 하나는 가치 체계. 우리가 뭘 믿느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라는 그 가치 체계와 관련된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 기업의 생존 기반인 고객으로 어떻게 우리가 초점을 맞출 거냐 하는 부분이 이 공유 목적과 관련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목적이 공유가 되고 그것이 이제 공감이 되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그쪽으로 끌어내서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하고 헌신하도록 하는 건 또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오늘 다뤄야 될 이 공헌 의지와 관련된, 사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화시키고 체계화시킬 것인가, 일을 어떻게 체계화시킬 것인가가 바로 협력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서브 세트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 앞에 이 파람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지금까지 다루었던 부분이고, 바로 지난 시간에 전략적 사고를 다뤘었죠.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오늘 여기 있는 동기부여와 인간 존중이 두 테마를 이제 다룰 겁니다. 이제 사람 얘기를 먼저 좀 넓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이제 먼저 이 경영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딱 던지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자산이 뭐냐? 그럼 뭐라고 나올 거야? 기계? 토지? 건물?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이면은 9 혹은 그 이상이 사람,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자, 볼까요? 가장 낭비되는 자산이 뭐예요? 이 역시 사람입니다. 그죠? 다른 자원들은 낭비가 잘 안 돼요. 되더라도 눈에 다 보여서 그걸 어떤 형태로든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특히 지식 근로자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리더가 통제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일을 자기 스스로 플래닝을 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일을 하잖아요. 다들 그 시절을 다 거쳐보셨으니까 이해를 하실 텐데, 2시간이면 끝날 일을 10시간으로 늘려 하는 방법들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죠? 그거를 리더들이 알아낼 방법은 그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가장 낭비가 심하게 되는 자산이에요. 가장 불안전한 자산. 내가 일단 자산을 내 걸로 만들었으면 그래도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남아있지 않고 계속 옮겨 다녀요. 그건 인간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가장 공부가 덜 돼 있는 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인간이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소중한데 가장 낭비가 많고 가장 불안정하고 가장 우리가 몰라요.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말이죠. 그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을 가장 잘 못 활용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이 경영의 실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말이죠. 만약에 이제 그 제조업이, 이제 공장을 갖고 있는 제조업이 가장 예로 들기가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제조업체를 운영하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한 100분을 딱 모셔다 놓고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드리면 그 사람들도 오늘 나온 대답이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분의 회사에 정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조직을 어떻게 하든지 뭐 해체라든지 청산을 하든지 하고 그거에 갖고 다시 재개발판을 마련해야 됩니다. 뭐를 건질까요? 사람 건질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사람을 버리죠. 그죠? 돈 되는 걸 건지죠. 내가 재개발판이 그거니까 돈 되는 걸 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제일 먼저 자르죠. 대답은 그렇게 하거든요. 대답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이제 P&G라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에 뭐 제가 그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회장님이 꽤 오래 전에 그런 선언을 했다고 하죠. P&G에서 P&G 여러 가지 자산이 있는데 만약에 P&G가 위기에 빠져서 단 하나의 자산만을 남겨야 된다라고 하면 사람을 남기겠다. 인재를 남기겠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인가 하나를 더 남길 수 있다면 브랜드를 남기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 사람, 무형의 자산 이런 것들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무슨 뭐 기계 설비, 무슨 뭐 현금 자산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며 그렇게 실천하고 있냐 이건 다른 얘기죠. 그만큼 이 사람이라는 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어서 그 따온 그 글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회사에 비교적 연세가 좀 드신 임원들, 경영자들 이런 분들이 수시로 하셨던 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요즘 신입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입니다.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좀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요즘 애들은 고생을 좀 덜 한 것 같아. 그죠? 어려운 일 안 하려고 그러고 편한 일만 찾죠. 애사심, 충성도 이런 건 거의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이기적이다. 책임감 부족하고 시키는 일만 하고 퇴근 시간 되면 딱 집에 간다. 그리고 뭐 모든 게 사방이 다 불평불만이고 조건이 조금만 좋으면 딴 데로 다 도망간다.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그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런 거 개선해 줬는데도 고맙다는 생각은 안 하고 사실 여전히 불만이 많은 데다가 그거 뭐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뭐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예의도 좀 부족하고 멋대로 행동한다. 요즘 아이들 어때요? 그렇습니까? 실제 그렇죠? 실제 그래요. 그러면 그게 요즘 아이들의 문제냐는 거예요. 실제 그런데 그게 요즘 아이들의 문제냐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그래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건 누구의 문제냐면 리더의 문제거든요.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게 만드는 것도 다 그 조직의 리더십의 문제예요. 그거는 제가 여러 회사를 턴어라운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거예요. 자, 왜 그러냐라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러냐는 거죠. 어떤 환경에서는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왜 이와 반대로 이처럼 움직이거나 이와 반대로 움직이냐는 거예요. 자, 이거 딱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나는 손발만 있으면 되는데 왜 머리까지 딸려왔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불편한 말이죠. 불편한 말입니다. 요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놓고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은 많이 있어요. 대놓고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근데 이걸 대놓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훌륭한 경영자였어요. 미국에 100년 전 얘기입니다. 그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에요. 헨리 포드는 이제 그 자동차 미국의 자동차 왕국으로 만든 아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1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형편없는 경영자겠죠.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겠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죠. 근데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 이분은 인간 존중 경영을 하려고 애를 썼던 분이에요. 놀랍게도. 자, 이제 그 말씀은 나중에 드릴 거고요. 실제로 사람에 대해서, 경영에서 사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거는, 제대로 맞추기 시작한 건 사실 피터 드러커라고 봐야 됩니다. 피터 드러커가 그래서 경영을 이렇게 정의했죠. 피터 드러커는 뭐 아시다시피 현대 경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잖아요. 경영이라는 것은 사람에 관한 것이다. 사람이다가 아니고 사람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경영은 사람이고,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경영이라는 것은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당연히 우리 구성원도, 경영자도, 그리고 고객도 다 사람이거든요. 주주마저도 심지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경영이 어려운 이유는 사람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경영에서 사람이라는 변수 하나를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다면 경영은 과학으로 설명이 돼요. 모든 게. 다 이빨이 다 맞아 들어갑니다. 근데 경영에서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다 사람이 하는 일 때문에 안 돼요. 그죠? 경영자의 판단, 사람이 합니다. 전략, 사람이 세워요. 그걸 실행하는 거 구성원들이 해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창출된 가치를 취득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것도 그 고객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의 불확실성들이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경영이 엄청 어려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만큼 어려운데,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경영에 대해서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이해하는 게 너무 부족한 거죠. 사람을 이해 못하다 보니까 경영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책임을 수행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잘 모르면서 경영이라는 걸 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오해들을 하게 돼요. 통상적인 아주 흔한 오해들 몇 가지를 제가 이따 적었어요. 이게 다는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이 높고 변동성이 높은 존재니 그 사람들이 이리저리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끔 어떤 규칙을 정하고 잘 통제하는 것, 그게 경영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아주 뭐 빈번하게 나오는 당근과 채찍과 당근. 이거에 대한 믿음은 뭐 거의 신앙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근과 채찍을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잘 다루는 방법이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요즘 아이들은 거기서도 뭐 나온 얘기지만 그 친구들이 직장들을 막 옮겨 다니죠. 그렇죠? 그 직장들을 옮겨 다니는 가장 큰 이유, 얘가 갑자기 퇴사를 하겠대요. 얘가 퇴사 왜 하는 거죠? 급여 복리후생 때문에 퇴사를 해요. 그렇게 믿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급여와 복리후생 때문에 회사를 떠나는 사람은 없어요. 급여와 복리후생마저 안 되니까 떠나는 거죠. 다른 거 다 내가 다녀야 될 이유가 하나씩 다 따져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 그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마저 없으니까 나가죠. 그런데 너 왜 나가니? 물어봤는데 그 앞에 있는 구구절절 얘기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더 많이 준다는데요? 잡을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는 더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보내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남는 데이터는 뭐예요? 얘도 그것 때문에 나갔고 얘도 그것 때문에 나갔죠. 10명이 나갔는데 10명이 다 그 얘기했죠. 나는 어떻게 통계를 갖고 있냐면 10명이 나갔는데 그 10명이 전부 급여와 복리후생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지금 인재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거는 현재 급여와 복리후생이 이 대기업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네 번째 보면은 경쟁, 이것이 가장 성과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경쟁을 시킵니다. 바깥의 경쟁뿐만이 아니고 내부에서도 경쟁을 시켜요. 계속 줄 세우고 그러죠. 다섯 번째는 인사평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인사평가에 대한 뭐 특히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 뭐 더더군다나 그런데 이것도 거의 신앙에 가까운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인사평가를 통해서 뭔가를 대단한 걸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사평가의 핵심은 아까 경쟁, 이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서열화 등급화를 해요. 1, 2, 3, 4등 매기고 A, B, C, D를 매겨서 얘가 얘보다 잘하는지, 누가 뛰어난지, 누가 못한지 이걸 따집니다. 그걸 따지려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하게 되면 반발이 오죠. 내가 얘보다 못한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상호 비교를 당했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야, 네가 이래서 이래. 그러려면 객관화를 시켜야죠. 그러니까 정량화를 시키죠. KPI가 필요해요. 그래서 KPI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고
1, 2, 3, 4등 매기고 ABC들을 매기고 평가 시즌이 되면은 항상 기분 나쁜 사람 설득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죠. 이게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 몇 가지를 제가 적어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사람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먼저 사람이 왜 일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때 마음을 주고 어떤 때 마음을 주지 않는지, 어떤 때 최선을 다하고 어떤 때는 퍼져버리는지, 이걸 우리가 모르게 되면 전혀 이 효과가 없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동기라는 것, 우리가 동기부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동기부여가 결국은 동기를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동기가 뭔지를 알아야 동기를 부여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인간의 동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 특히 동기부여 이렇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도 또 사람들이 전혀 또 오해가 많아요. 이게 전혀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에 적어온 것들은요, 제가 이전 회사,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거기서 동기부여에 대해서 들은 얘기들을 모은 거예요. 그 회사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구성원들을 의도대로 움직이려면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 저게 왜 이상한 거지? 이런 생각 드시죠? 그죠? 이런 얘기는 너무, 여러분들도 하고 계세요. 어찌 보면은. 야, 우리 구성원들 동기부여 어떻게 주지? 얘기 하잖아요. 동기부여 해줘야 된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두 번째, 고성과자들은 동기부여 해줘야 된다. 이건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고성과자, 성과를 많이 냈으니까 이 사람들 동기부여해야 돼. 더 열심히 하라고. 상 줘야 된다. 그 뜻이에요. 보상해줘야 된다. 이 동기부여를 그래서 금전적 보상하고 동일시하는 회사들도 제가 여러 개를 봤어요. 동기부여 그러면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 이렇게 아예 그냥 동의어로 생각하는 회사들도 여러 봤었어요. 자, 세 번째, 사람들의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를 잘 활용해야 된다. 이건 뭐 말을 멋있게 써서 그렇지 사실은 당근과 채찍이죠. 접근 동기라는 게 뭐냐면 저쪽으로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동기고, 회피 동기는 피하려고 하는 동기잖아요. 그게 당근과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동기부여의 핵심은 당근과 채찍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고, 네 번째, 아까 이제 2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기부여 수단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금전적 인센티브, 그리고 어떤 이벤트 해주는 거, 회식이라든가 무슨 행사 해주는 것들. 다섯 번째, 저성과자들은 동기를 부여해 주더라도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효과가 없더라. 이 다섯 가지가 얼마나 공감이 되세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구성원들을 어떻게 동기부여해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얘기들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동기부여를 왜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동기부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경영자들이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패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성공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직장생활 어떤 형태로든 하시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사업을 하든 아니면 어디 조직에 소속되어 있든 가장 동기 높았을 때가 언제였어요? 내가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치고 뭔가 해보려는 의욕이 막 철철 넘치든 가장 동기가 충만했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예, 입사했을 때, 직장 옮겼을 때,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나 경력사원으로 직장 옮겼을 때,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창업했을 때예요. 그죠? 항상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는 사람 중에 그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입사를 했는데 입사 초기에 동기와 열정이 넘치지 않는 사람이라면 채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채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채용할 때 그 사람의 기술이라든가 지식도 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열정과 의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동기 충만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식이든 아니면 진심이든 간에 그 사람 들어오는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동기는 있었던 거예요. 무슨 동기를 부여를 해요? 동기는 있어요, 원래. 그럼 문제가 뭐예요? 왜 지금은 그래요? 왜 지금은 다 퍼져 있어요? 동기가 부여가 안 된 게 아니죠. 동기를 뺏긴 거잖아요. 원래 동기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핵심이 뭡니까? 동기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 아닌 거죠. 동기 부여해 봐야 동기를 잃게 만든 메커니즘이 그대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부어 넣어도 빠져나가잖아요. 핵심은 원래 동기가 있었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동기를 부여하는 게 아닌 거죠. 동기를 잃게 만드는 요인을 제거해야죠. 그러면 동기는 원래 있던 동기가 살아나죠. 원래 사람은 스스로 동기를 갖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사람은 동기가 없는데 동기를 집어넣어줘야 움직인다라는 관점을 가질 것이냐. 사람은 원래 동기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동기를 잃기 때문에 스스로 동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느냐는 엄청나게 큰 관점의 변화예요. 이게 경영에서 사람과 관련된 연구의 수십 년 동안 주제였다는 거죠. 그거를 이 사람은 저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다른 용어나 다른 각도로 했을 뿐이에요. 사실은 그 두 가지의 관점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나는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 못하게 되면 이 동기부여라는 단어 하나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동기부여라는 단어를 이해 못하게 되면 사람과 관련돼서 내가 하는 모든 종류의 정책들이 다 먹히질 않는 거죠. 그러면 동기가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우리가 동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그동안에 넓혀왔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동기는 사실은 원래는 심리학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심리학에서 출발합니다. 그게 이제 경영 분야로는 한참 후에 돌아와요. 근데 심리학의 맨 출발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리학은 스타트가 어디서부터 스타트하죠? 프로이드로부터 출발을 해요. 프로이드로부터 출발하는데, 프로이드는 심리학의 분야가 우리 마인드, 이 마음의 다크 사이드, 어두운 면에 초점을 맞췄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심리적으로 병이 들었을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래서 정신분석학 같은 게 이제 거기 프로이드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렇게 다크 사이드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른 줄기 하나가 심리학이 또 생겨요. 그 심리학의 이제 출발은 그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파블로프의 개로 아마 유명한 이 파블로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잘 아시잖아요. 조건반사. 개한테 이게 종을 딸랑딸랑하고 계속 밥을 줬더니 나중에는 음식이 없이 딸랑딸랑만 하더라도 입에 침이 줄줄 흐르더라. 뭐 이런 뭐 우리 그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이와 여기서 이렇게 연계가 된 게 바로 이제 스키너라는 사람이에요. 이 스키너라는 사람이 행동주의 심리학의 창시자입니다. 거기에 이제 태도고 가장 뭐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스키너는 인간을 자극 반응의 존재로 봤어요. 인간은 자극을 하면 반응하는 존재. 이건 사실은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을 기계적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초이스라는 거, 선택이라는 것들을 배제하고 인간은 자극을 하면 반응을 한다. 스티뮬러스 레스판스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강화라는 그 용어를 갖다 놓죠. 강화라는 게 뭐냐면 자극하면 반응을 하는데 마치 파블로브의 개처럼 자극과 반응을 계속 반복하는 거, 이게 강화예요. 자극 반응을 반복하는 이 강화를 통해서 학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시킬 수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제거할 수도 있어요.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긍정적 강화, 포지티브 리인포스먼트라고 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제거하는 것을 네거티브 리인포스먼트, 부정적 강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스키너가 이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5만 동물들을 전부 다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이 어떤 상자 안에 딱 집어넣고, 뭐 이게 어떤 고안된 상자인가 봐요. 저도 메커니즘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동물들을 갖다 놓고 동물들을 이런 자기 행동주의 심리학의 이론을 통해 가지고 전부 훈련을 시킵니다.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요. 뭐 믿기 어렵지만 비둘기가 탁구를 쳤다고 해요. 정말 이 동물들이 우리가 상상 못하는 행동들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 스키너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자기 딸도 이 어떤 큰 그 장난감 집 같은 걸 지어서 그 안에 집어넣고 이 상자에서 훈련시키듯이 해요. 그 정도로 이 대단한 이 부분에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주의 심리학이 실험으로 증명이 쉽게 되거든요. 쉽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잖아요.
공부가 크게 필요 없잖아요. 행동으로 옮기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우리 경영 현장으로 들어와요. 경영 현장에서 이거에 대한 믿음들이 막 팽배해지죠. 그게 바로 채찍과 당근이에요. 당근과 채찍. 당근과 채찍이라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당근이 뭐예요? 강화를 하는데 좋은 행동을 하도록 강화시키는 게 당근이고, 채찍은 나쁜 행동을 하지 말도록 하는 게 채찍이잖아요. 그렇게 경영 현장으로 들어옵니다. 그 경영 현장으로 들어온 것이 이 당근과 채찍에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죠. 유명한 그 책도 있어요, 이런 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근데 그거 열심히 감동적으로 읽은 사람이 많이 있죠. 근데 사실은 행동주의 심리학을 표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된 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을 바람직하지 않은 관점인 거죠. 이것이 이러한 그 행동주의 관점들이 그대로 인사 쪽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인사평가, 인센티브, 보상제도 이런 것들이 다 이 관점에 의해서 셋업이 됩니다. 지금 이 뭐 외국은 마찬가지, 말할 것도 외국 마찬가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나라 기업에 100개의 기업이 있으면 100개의 기업에서 돌아가는 인사제도의 제 판단으로는 98개, 99개가 이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다니시는 회사에서도 인사제도가 움직인다면 아마 이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행동주의 심리학이 아주 오랜 동안 경영을 지배했고 지금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그와 오버랩돼서 사람에 대한 관점이 이제 달라지는 그런 흐름들이 어디선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맨 처음에 이 경영이 출발을 할 때는 사람에 대한 관점이 정말 신통치 않았어요. 그 출발은 프레디 테일러라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요. 이건 나중에 다른 시간에서 다시 다룰 건데요. 이분은 그야말로 인간을 기계론적 관점으로 본 거죠. 표준을 정하고 표준을 따라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장인들이 십수년에 걸쳐서 몸에 장착했던 것들을 초보자들을 데리고 불과 일주일 만에 장인보다 나은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의 출발이 됩니다. 프레드리 테일러부터 경영학이 출발이 돼요. 경영이 출발돼요. 사실 경영학이 출발된 거는 이제 피터 드러 거지만 경영이라는 것이 체계적으로 출발되는 건 프레드리 테일러예요. 프레드리 테일러는 그리고 그때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이민자들 그 당시에는 무식쟁이나 다름없는 거 영어도 못하니까 그 이민자들을 데리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룰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표준을 만들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민자들에게 실행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하는 사람, 계획하는 사람, 규칙을 만드는 사람과 그거를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사람으로 딱 분리가 돼요. 이 두 가지가 이때 나눠집니다. 미국의 시스템들이 그 두 개를 철저하게 나눈 거예요. 엔지니어들과 필드 워커들이 하는 일이 두 개로 딱 나눠지는 이유도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았겠네요. 그죠?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쓴 과학적 관리의 원칙, 우리나라에서 불행히도 번역본들이 지금 다 절판된 상태인데 경영학의 정말 대단한 명저 반열에 뭐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책이죠. 거기에 보면은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에 대한 이 사람의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실제로 급여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때. 이 사람은 이걸 통해서 노동을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키고 사람들의 소득을 높여서 그 사람들을 더 잘 살게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되게 인간 존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말도 안 되죠. 기계론적으로 사람을 접근했죠. 왜 이런 괴리가 일어날까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조건은 그게 최선이었어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이민자들 데려다가 그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게 인간 존중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 헨리 포드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헨리 포드는 이것을 이 프레드리 테일러의 이론을 실제 대규모의 대량 생산 공장에다 적용을 했어요. 가장 유명한 컨베이어 벨트, 조립 라인. 거기에서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표준화시키죠. 그리고 그걸 흐름으로 만들어요. 일의 흐름을 만들고 표준을 만들어요. 이 현대 그 제조의 원칙이 이때 다 만들어져요.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에 만들어진 원칙이 지금도 다 유효해요. 이게 대단하잖아요. 이 양반이 어느 정도의 이 개념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업적을 냈느냐. 그때 $5 웨이지, 그러니까 $5 웨이지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의 임금의 2배를 줬어요.
그리고 차량의 가격을 5분의 1로 낮췄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니고 일반 그 근로자들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로 내려왔고, 그리고 임금이 올라갔으니까 그때부터 미국의 자동차 왕국이 되기 시작해요. 누구나 다 자동차를 사기 시작했으니까. 대단하죠. 이 사람은 아까 앞에 빨간 글씨로 제가 써 있었던 왜 손팔만 필요한데 머리가 딸려왔냐 하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죠? 자, 이 사람이 인간 존중 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실 급여를 2배나 올려주고 그 사람들 중산층을 형성시키는데 1등 공신이에요. 그 빈민층에 있었던 근로자들 중산층으로 올렸다니까요. 좀 헷갈리잖아요. 이 사람 인간 존중 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쨌든 이 사람들의 생각에 행동주의 심리학이 딱 맞아 들어가면서 이렇게 세트가 돼가지고 그것이 경영을 쫙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1920년대 말에 다른 흐름 하나가 딱 나타나요. 엘튼 메이어라는 사람이에요. 하버드의 교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대단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한 것이 아니고 테일러리즘, 헨리포드 이 사람들의 생각을 현장에서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요. 그 검증이란 게 뭐냐면 근무 조건을 좋게 만들면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합니다. 웨스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의 호선 공장에서 실험을 해요. 근무 조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조명을 높인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 이 조립 라인에서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계속 바꿔봅니다. 뭐 공기 질 같은 것도 실험을 해보고 오만 걸 다 해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조명을 조도를 계속 높여요. 그랬더니 생산량이 계속 높아져요. 그때까지는 검증이 잘 된 거죠.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해봐야죠. 조도를 낮춰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설이 맞았다면 생산성이 떨어져야죠. 생산성이 계속 높아져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다른 조건을 갖고 실험을 해봤는데도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때 완전히 이제 관점의 전환이 하나 일어나는 거죠. 다른 각도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 결론은 뭐냐? 사람들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 게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게 영향을 미쳤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은 뭐냐면 자기들이 주목받고 있다는 지역신문에 자기네들 공장이 나오고 자기 얼굴도 나와요. 사진에. 내가 중요한 일에 지금 일부가 돼서 실험을 하고 있고 우리가 주목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근무 조건과 관계없이 생산성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아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처음 깨닫기 시작해요, 경영에서. 그게 인간관계론이라는 것이 출발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1950년대에 들어와서 불세출의 심리학자죠. 에이브럼 메슬로우라는, 아마 뭐 대부분 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라는 거는 뭐 교과서에도 나오고 대부분 다 아실 테니까. 이분이 나타납니다. 이분이 아까 프로이드로부터 갈라진 하나의 심리학, 그리고 스키너로부터 출발한 행동주의 심리학과 더불어서 세 번째 심리학을 창시합니다. 그게 인본주의 심리학이에요. 인본주의 심리학은 뭐냐면 프로이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에 초점을 맞춘 건 맞는데 프로이드는 다크 사이드에 초점을 맞췄죠. 이 사람은 브라이트 사이드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왜 사람은 행복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떨 때 사람은 가장 최고의 경지에 다다르게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경영 쪽으로, 나중에 이제 경영 쪽으로 움직이시거든요. 60년대 초반에 어떤 회사에 들어가요. 2년 동안. 그래서 경영 현장을 연구하면서 실제로 산업 심리학이라는 것을 사실상 뭐 창시한 거랑 다름없죠. 심리학을 경영 현장에 제대로 접목시킨 최초의 인물이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에서 사람에 대한 연구, 리더십에 대한 연구와 관련돼서 메슬로우를 모르고 메슬로우가 주장한 그런 이론적 체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다른 것들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면
매슬로우와 관련된 매슬로우의 저서들, 이 부분은 꼭 찾아서 다 읽으세요. 불행히도 대부분의 번역서들이 절판입니다. 참 저 안타깝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읽어야 될 책들이 대부분 다 절판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중국적이든 아니면 논문이든 이분이 논문도 많이 쓰셨으니까 100편 가까이 쓰셨어요. 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욕구 5단계설 이거잖아요. 이걸 다시 굳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핵심은 그거잖아요. 욕구가 이렇게 단계를 이루는데, 인간의 욕구가 단계를 이루는데,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고차 욕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생물의 본능과 관련된 욕구인데, 그 욕구는 아래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서는 위쪽으로 올라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배가 고파요. 한 3일 굶었습니다. 3일 굶으면은 도둑질 하잖아요. 3일 굶었는데 저쪽 동네에 가면 먹을 게 있어요. 근데 그쪽 동네가 되게 위험한 우범지대예요. 난 3일 굶어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자, 갈까요, 말까요? 가요. 죽겠으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빵을 하나 얻어 먹었어요. 이제 배가 살짝 불러요? 그런데 보니까 우범지대예요. 자, 내가 빵을 더 찾으러 다닐까요? 아니면 빨리 도망 나올까요? 도망 나가요. 왜냐하면 아래쪽에 있는 욕구가 충족되니까 그 다음에 안전 욕구가 생겼죠. 이게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이제 그 기업에서도 볼까요? 안전 욕구는 뭐에 해당돼요? 기업에서? 고용이죠. 고용 유지입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인가. 고용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심리적 안전도 필요해요. 내가 회사에서 나를 자르지는 않는데 계속 윽박지르고 못 살게 굴어요. 이건 심리적으로 내가 불안정한 거죠. 어쨌든 심리적이든 물리적이든 간에 안전 욕구를 위협당하면 사람하고 친하게 못 지내요. 사람하고 친하게 못 지내면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뭘 해보지도 못해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자기 실현하는 것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매슬로우는 이게 이제 동기화 성격이고 54년이라고 써 있는 거는 번역서가 나온 날짜가 아니고요. 이 책이 최초로 나온 날짜를 제가 써놓은 거예요. 54년도에 이제 이 인간 동기화 성격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존재와 심리학이라는, 아마 가장 많이 읽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은 그 절판이 안 돼 있고 그건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이고 가장 좋은 책입니다. 이 존재와 심리학에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죠. 결핍 동기, 성장 동기.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두 개를 주로 이제 결핍 동기라고 하고, 요 가운데부터 밑쪽을 성장 동기, 상위 욕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욕구로 나눠진다. 그러면서 이 아래쪽에 있는 결핍 동기는, 이 동기들은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채워야 됩니다. 결핍이 일어나면 반드시 채워야 될 동기들이에요. 그런데 채워지고 나면 더 채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채워지고 나면 끝이에요. 근데 위쪽에 있는 상위 동기, 성장 동기는 뭐냐면 없더라도 견딜 수 있어요. 이거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채워지고 나면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계속 애를 써요. 두 개는 동기가 전혀 다른 동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동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핍 동기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에게 학습을 하고 성과를 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성장 욕구가 아주 강하게 지금 걸려있는, 결핍 욕구가 이미 해소가 된 사람에게 아래 것을 더 잘해줄 테니까 더 열심히 한번 해봐 라는 것이 맞느냐는 거죠. 그렇죠? 아까 요즘 아이들은 그 한번 쭉 돌이켜보시면 요즘 아이들은 이라고 얘기 나왔던 그 내용들이 과연 어느 쪽에다 초점을 맞추고 한 얘기냐 한번 돌이켜보시면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매슬로우는 이 욕구 5단계설이라는 걸로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이걸 여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줄줄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 50년대는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허즈버그라는 사람이 연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게 제목이 뭐라고 번역됐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직무 동기 이론인가 아마 대충 그럴 겁니다. 이거는 번역서가 지금 아직도 팔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허즈버그가 이런 연구를 하죠. 위생 요인, 동기 요인이 두 개로 나눠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은 이제 실험을 하고 분석을 했더니 결국은 사람은 두 가지 동기를 갖고 있다. 동기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 하나는 위생 요인이고 하나는 동기 요인인데 이것이 매슬로의 결핍 동기 그리고 성장 동기 같은 개념이에요. 그걸 다른 용어로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위생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이 생기는 것. 주로 어떤 거냐면 근무 환경, 개인 생활, 직무 환경,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충족이 안 되면 견디질 못해요. 계속 채워 넣어야 됩니다. 동기 요인이라는 건 충족되면 동기 유발이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하면 할수록 계속 만족이 증가하는 요인이죠. 어떤 거냐? 성취감, 인정, 일 자체의 재미, 책임감, 승진,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이에요. 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이분이. 근데 여기에 재밌는 연구가 하나 더 있어요. 돈은 도대체 뭐냐? 허즈버그도 이걸 언급을 합니다. 이 연구 리포트에서. 자, 돈은 어느 쪽일까요? 위생 요인일까요? 동기 요인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좀 헷갈리죠? 허즈버그도 이거 갖고 고민을 많이 했나 봐요. 결론은 둘 다다. 이렇게 내요. 둘 다인데 그냥 둘 다가 아니고 위생 요인으로 작용할 때하고 동기 요인으로 작용할 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대체적으로 돈은 위생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위생 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 뭐예요? 없으면은 사람은 있어야 그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정 부분 채워지고 나면 더 이상 만족감을 증가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계속 준다고 해가지고 만족감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동기 요인이 돼요. 그 동기 요인을 허즈버그는 뭐라 그랬냐면, 이분도 이게 일종의 이제 실험이었기 때문에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여기 있는 동기 요인 그 항목들 있잖아요. 이거하고 연계가 됐을 때는 동기 요인처럼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서 대표인데 복도에 누가 지나가요. 저 불러요. 이 대리 걸어가는데 멋있어. 오늘 옷도 멋있고 보너스를 줘요. 그리고 조회 시간에 포장합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사람은? 기분은 좋아요. 되게 찜찜하죠? 찜찜합니다. 그죠? 이유 없이 포장을 받았잖아요. 그거는 철저하게 위생 요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 잘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자기도 알고 있고 인정받고 싶어요.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을 때, 그거는 금액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다. 심지어는 그 여러 가지 실험 중에는요, 이 조그만 깃발 하나를 자기 팀의 구역에다가 이렇게 걸 수 있는 권리 하나를 취득하기 위해서 팀들끼리 어마어마한 경쟁을 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분들, 동기요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하다못해 1달러, 2달러, 1,000원, 10,000원 정도의 금액만 갖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은 동기가 부여가 된다는, 동기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00만 원, 1,000만 원, 몇 억이라고 하더라도 위생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이제 통념을 허즈버그는 깨트리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유명한 X 이론, Y 이론이 나옵니다. X 이론, Y 이론 이제 기업의 인간적 측면이라는, 이것도 역시 절판되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이에요. 특히 HR에 계신 분들은. 그런데 이 책에서 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을 딱 인용을 해요. 이분이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경영자들이 경영을 할 때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로 딱 나눕니다. 결국은 인간의 결핍 욕구에 초점을 맞췄을 때의 관점과 성장 욕구에 초점을 맞췄을 때 관점이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걸 X이론, Y이론이라고 했고, X이론이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은 일하기 싫어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관리, 통제, 명령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처벌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티겐 캐롯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지지받는 거 좋아하고 책임은 안 지고 싶어하고 야망도 별로 없고 다 그냥 편하게 있는 거, 이런 걸 원한다. 이게 X이론 관점이에요. Y이론은 정반대의 관점을 취하죠. 사람은 그게 아니다. 일을 놀이처럼 생각한다. 그걸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람을 스티겐 캐롯으로 움직이는 거는, 그거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사람이 목표에 헌신하는 거는 돈 갖고 무슨 뭐 이렇게 벌 갖고 이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얼만큼 거기에 만족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고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수락도 한다. 그리고 누구나 다 올바른 일을 더 나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직은 그거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낭비하고 있다. 이게 Y이론 관점이에요. 전혀 다른 두 개의 관점이죠. 그죠? 어떤 게 맞을까요? 이거는 사실 우문입니다. 둘 다 맞거든요. 근데 사람이 X이론 상황에 들어가기도 하고 Y이론 상황에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게 맞느냐는 여기서는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경영이 어떠한 방향을 지향할 건가라는 것이 올바른 질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한 관점, 경영에서의 사람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갖고 계세요? X입니까? Y입니까? 대부분 Y라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죠? 내가 속해 있는 회사는 X인 것 같아요? Y인 것 같아요? 내가 경험했거나 속해 있는 회사는 아마도 10분 중에 최소한 7, 8분이 X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X라고 대답이 된 그 회사의 경영자들을 다시 모아놓고 여러분들은 X라고 생각해서요. 어떻게 대답이 나올까요? 그분들은 자기는 Y이론 관점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거는 뭐 피터 드러카 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Y이론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행동은 X이론으로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그만큼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매슬로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건 단지 그냥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실행하는 리더의 성품에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리더가 얼만큼 건강한 심리를 갖고 있느냐, 그렇죠? 얼마나 심리적으로 건강하냐에 따라서 이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만약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통제받고 쫓기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나는 Y이론이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Y이론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심리적으로 건강한 조직. 그 얘기는 뭐냐면 리더도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구성원도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일 때 가장 잘 작동된다는 거예요. 리더는 그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맥그리거까지가 이제 1950년대 이론인데요. 근데 이 부분은 추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1960년 초에 나중에 뒤에서 소개가 되겠지만 매슬로우가 이제 쓴 책이 있어요. 기업에 들어가서 쓴 책이 있습니다. 아까 산업심리학의 출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내 이론은 아직도 더 검증이 많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에는 이거를 실험적으로 제대로 증명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못했던 게 실증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근데 방향은 맞아요. 그래서 이 매슬로우도 뭐라고 얘기하면 이거 신념이다 지금. 이거 신념이다. 이게 아직 실증을 더 해야 된다. 그러나 내 신념은 맞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계속 이제 발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실증에 노력을 해요. 나중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매슬로우의 이론이 1980년대 들어와서 다시 조명을 받아요. 그 전까지는 인간관계론 뭐 매슬로우 다 있었지만 암흑시대예요. 인간에 대해서 별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경영에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완전히 이단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런 거 없이 기업이 너무 잘 나갔거든요. 계속 성장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그런데 80년대에 다시 조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요. 그것들을 이제 심리학자 중에서 실제로 실증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분이 계세요. 이제 에드워드 대시라는 분이에요. 마음의 작동법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고 이건 번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결정성 이론으로 설명이 돼요. 이분의 이론은.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합니다. 그 실험 중에 소마 퍼즐이라는 이제 실험이 있어요. 이 소마 퍼즐이 이제 이런 조각들을 갖고 여러 가지 모양들을 맞추는 건데 되게 좀 이렇게 재미있고 좀 난이도가 있나 봐요. 저도 이거 뭐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림 맞춰보세요. 그러면 그 퍼즐 조각을 갖고 똑같은 그림 맞추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걸 갖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집단을 구성해가지고 2개의 집단을 구성해요.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을 해요. 그림을 하나 주고
맞추라고 그래요. 맞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에 한참 맞출 때 내가 잠깐 뭐 두고 온 게 있는데 나갔다 올게요. 그러고 8분 동안 자리를 비워요. 그리고 그때가 진짜 실험이에요. 진짜 이제 중요한 그때에 사람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뭐 하나. 근데 소마포즐 옆에는 재미있는 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잡지들을 같이 갖다 놨어요.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 퍼즐을 계속 만지작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 잡지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8분 동안 할 일이 없으니까 8분 후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 문제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문제가 하나 끝나면은 8분 쉬고 다음 문제를 주는 겁니다. 그 8분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만지작거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잡지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똑같은 그룹에다 두 번째 실험을 합니다. 첫 번째 A 그룹에다가는 돈을 걸어요. 그래서 요거 맞추면 $5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걸어요. 두 번째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똑같이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8분 동안에 어떻게 하느냐. A 그룹은 퍼즐을 더 만져요. 더 만집니다. B 그룹은 아까랑 비슷한 행동을 해요. 뭐 퍼즐 만지는 사람도 있고, 잡지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당근과 채찍이 먹힌 거죠. 보상을 주니까 사람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세 번째 실험에서 나타났어요. 세 번째 실험을 이제 돈을 주던 사람한테 다시 얘기했어요. 이제 예산 다 떨어졌어요. 돈을 못 줘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원래부터 그냥 했었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실험을 해요. 자, 이제 그 8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A 그룹은 전원이 다 딴짓해요. 퍼즐에 관심이 없어요. 세 번째 그룹은 퍼즐에 더 관심을 보여요. 왜냐하면 계속 여러 번 해왔으니까. 재밌죠, 나름대로. 안 시켜도 계속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사람을 일하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사람을 왜 어디에 몰입하게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분명한 거는 금전적 보상은 효과가 일시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없다. 보상을 멈추는 순간 동기도 멈추기 때문에 보상하고 동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진짜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실험들을 많이 합니다. 뭐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실험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보시면 재밌습니다. 핵심은 뭐냐? 그 동기가 바깥에서 왔느냐 아니면 안에서 나온 거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온 동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보상을 얻는 혹은 아니면 통제 압박을 받아가지고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건 자기의 게임이 아니에요. 근데 내적 동기는 내가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책임지는 거예요. 이건 내 게임이에요. 이것이 진짜 동기라는 거예요. 아까 동기부여라는 것이 의미 없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동기는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동기는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안에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줄까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오던 동기를 억압했던 거를 치우는 건 할 수 있겠죠. 핵심은 내적 동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대시는 가장 중요한 거를 자율성이라고 봤어요. 자율성이 가장 핵심이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자율성을 기반으로 자기 효능감과 관계에 대한 욕구를 갖게 돼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건 뭐냐면 내 능력을 아는 거예요. 내 능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알고 그거를 계속 증진시키려는 욕구가 있어요. 사람들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유능해지고 싶어하는 욕구. 또 하나는 사람들의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몰입과 즐거움을 느낄 때 가장 강한 동기가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몰입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을 몰입시킬 것이냐. 핵심은 내적 동기죠. 스스로 선택하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몰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있죠. 그 유명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이름이 좀 특이한 사람이죠. 우리나라에서 번역돼서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 플로우라는, 영어로 플로우라고 하는데, 이 플로우라는 이 몰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이게 쭉 설명을 하죠. 이 몰입이 이 일종의 약간 환각 상태 비슷하게 무아지경으로 들어간 상태예요. 예를 들면 마라토너가
어느 일정 시점이 되게 되면 러너스 하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내가 달리는지 아닌지 모르면서 계속 달리는 상태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 저 도파민이라고 하는 뇌의 그 호르몬 작용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식센트비아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몰입이 가장 행복을 이끄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결국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행복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한 건데, 그 일은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 일단.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몰입 통로, 플로우 통로를 통과할 때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플로우 통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 가운데 있는 요선, 대각선이 이게 뭐냐면 내 능력이에요. 내 능력하고 난이도가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만큼 딱 할 수 있는 선이 여기 지금 대각선 요 선이에요. 그러면 요거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지루해요. 그죠? 책도 마찬가지죠. 책도 그냥 막 읽히는 책, 이건 뭐 별 돈도 안 되고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책을 잡았는데 안 읽혀요. 계속 졸음이 와요. 너무 어려운 거죠. 이거는 내 능력 이상이에요. 이럴 때는 불안감이 엄습을 해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어려운 일을 하게 되면 불안하죠. 그래서 내 능력보다 조금 더 높은 난이도의 요 밴드, 요 사이가 플로우 통로예요. 요 정도 되는 일에 계속 도전해 나가면서 여기서부터 하나하나씩 계속 윗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몰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이 스스로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업에서 사람들의 동기가 유발되도록 하는, 그리고 사람들을 계속 뭔가 성장시키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이러한 원리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좀 재미있게 정리한 분이 이제 다니엘 핑크라는 분인데, 이제 이 드라이브라는 아주 뭐 재미있고 쉽게 읽힐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동기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요. 일단 제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쉴게요. 앞에 이 동기 쪽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길어가지고 이 동기를 다니엘 핑크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일단 동기 1.0, 드라이브 1.0은 그야말로 동물적 욕구예요.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 먹을 거냐, 이런 것들이죠. 이건 아주 원초적인 동기입니다. 우리가 원시 시대에 이렇게 살았겠죠. 근데 인간의 문명이 만들어지고 세상이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동기 2.0이 나타났어요. 동기 2.0은 사람들을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채찍과 당근과 관련된 그런 형태로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채찍과 당근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가장 사람들을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공포를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들한테 자리 줘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 시대가 경영도 오랫동안 지배한 겁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경영은 드라이브 2.0 시대를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못했어요. 다니엘 핑크는 드라이브 3.0을 얘기하면서요. 이건 바로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일의 즐거움과 의미를 추구하는 내재 동기에 초점을 맞춘 것을 드라이브 3.0이라고 하고, 여기서 에드워드 대시를 엄청나게 인용을 해요. 사실 다니엘 핑크의 이 책은 거의 절반의 내용이 대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작동법이라는 책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나서 이 책을 읽으시게 되면 총정리가 돼요. 그래서 그 대시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뭐 자율성이라든가 자기 효능감이라든가 관계 욕구, 이거를 이렇게 재해석을 하죠.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자율성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과 같은 거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 그리고 숙련, 이거는 성장이에요. 스스로 계속 무엇인가, 아까 몰입에 이르는 그 길이죠. 거기에 도전하고 성장하고 하는 거예요. 아까 자기 효능감하고 이제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목적, 내가 큰 목적의 일부가 되고 거기에 헌신한다. 대의, 명분, 이런 거에 자기가 일부가 돼 있다. 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일에 대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계속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을 목적이라고 해요. 이게 아까 이제 관계 욕구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드라이브 3.0이 유발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업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 경영할 때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총정리를 하게 되면은 외적 동기부여와 내적 동기부여는 이게 잠재력이 100%라고 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하면 할수록 잠재력보다 더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사람들은 계속 수동적이 돼요. 통제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턴을 넘겨줘야죠. 턴을 넘겨줘야 되는데 그 턴을 넘겨주는 거 쉽지는 않아요. 사람들을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인간 존중 경영에서 다룰 거예요. 요 뒤에. 내적 동기부여를 통해서 그 일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율성을 발휘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계속 도전하고 성장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의미 있는 목적에 헌신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사람들의 동기를 올바르게 유발시키고 사람들의 즐거움을 유발시키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거죠. 마지막 장으로 동기에 대해서 가장 잘 실증적으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은 무엇이 성과를 이끄는가라는 책일 거예요. 이건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읽혔던 베스트셀러고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다뤘던 모든 내용을 한 권으로 집약해서 총정리해놨고 그거에 대한 검증까지도 다 되어 있는 그런 책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책에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기, 그거를 총동기라고 했습니다. 이 총동기라는 건 뭐냐면 왜 일하는가에 관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일하는 요인을 이분들이 쭉 연구를 했더니 6가지가 딱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6가지 이유 때문에 일을 해요. 6가지 중에 하나거나 뭐 두 개 이상이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일 자체가 너무 좋아요. 즐거운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기 3.0이 완전히 올바르게 발휘된 케이스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그 일이 훌륭한 일이라서 재미는 좀 적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이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이건 아까 앞에 동기 3.0의 목적과 관계가 있어요. 자, 이 성장. 이 부분은 아까 있었잖아요. 자기 스스로 몰입하고 성장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이 일 재미없고요. 그리고 뭐 큰 목적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나는 앞으로 내가 훌륭한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내가 반드시 이 법률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해야만 돼요. 이런 거잖아요. 내가 나중에 컨설턴트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이 회사에서 끝까지 일을 하다가 나가야 돼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건 자기의 성장과 관계가 있죠. 이 세 가지가 뭐 지금 느끼시겠지만 앞에서 얘기한 동기 3.0에서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에드워드 대시가 얘기하는 거하고 그대로 일치한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이거 말고도 우리는 일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자, 이제 대부분 다 결핍 동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정서적 압박감. 언제까지가 마감이에요. 그때까지 안 하면 안 돼요. 난 반드시 그때가 리포트를 하거나 아니면 글을 써야 돼요. 근데 우리 윗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요.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다른 거는 나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아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어찌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내가 뭘 해야 돼요. 이런 게 다 정서적 압박감이에요. 경제적 압박감은 뭐냐면 이거 아니면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나가서 어디 가서 직장 구할 수도 없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타성. 이것을 이제 이분들은 가장 최악의 일하는 동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5가지는요, 일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하는 이유가 있어요. 타성은 일하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이 하는 거예요. 원래 하던 대로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유 없이 일하는 게 타성입니다. 이렇게 6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왜 일하고 있는지는 이 6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쪽에 있는 이 3가지는 직접 동기라고 해요. 직접 동기는 뭐냐면 그 일 자체하고 관련이 있어요. 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그래서 직접 동기는 성과를 향상시켜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간접 동기는 일하고 관계없어요. 다른 거 관계가 있죠. 다른 뭐 사람의 압박을 받는다든가 돈과 관련된 데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간접 동기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동기를 떨어뜨립니다. 성과를 떨어뜨려요. 위에 있는 직접 동기는 성과를 올리고 동기를 높여요. 이 전체를 조직을 조사를 해가지고 더하는 게 총동, 그 조직의 총동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 가중치가 똑같지 않아요. 가중치가 이렇게 바뀌어요. 업무 자체에 제일 가까운 게 즐거움이고요. 개인의 정체성과 가치 신념에 좀 가까운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외부적 요인, 그러니까 일이나 자기 신념하고 관계없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에 가중치가 이래요. 즐거움은 10점, 의미는 즐거움의 반, 성장은 즐거움의 얼마가 됩니까? 6분의 1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돼요. 그건 반대로 거꾸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항목들이 이제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로
우리 조직 혹은 나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볼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나라의 조직들이 이제 조직 문화에서 어려움을 이 아래쪽에 간접 동기를 활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놓고 이 직접 동기를 움직일 수 있도록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만 지금 더 나은 쪽으로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드워드 대시 그리고 다니엘 핑크가 얘기한 그 동기, 그리고 그걸 더 뿌리로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매슬로우까지 가는 사람들의 성장 동기에 초점을 맞추는 이쪽의 관점, 그리고 맥그리거의 Y론의 관점.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을 어느 쪽 관점으로 볼 것이냐, 사람이 왜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동기를 부여해서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동기는 원래 있었던 것인데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없어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을 어느 쪽으로 갖느냐에 따라서 전혀 사람들을 다른 방법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조직 문화도 전혀 달라지게 되고, 그 사람들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그런 범위도 달라지게 되고, 결국은 성과도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